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젊은 층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의미로 이생망이란 단어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삶이 오죽팍팍하면 한창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할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까 했는데 살다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아이들은 넘어져도 툭툭 털고 곧잘 일어나는데 성인이 돼서는 그게 왜 그리 힘들던지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잘못 든 길인 줄 알면서도 바보같이 귀 막고 눈 감고 앞만 보고 달렸지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을 이생망으로 이끄는 짓인데 말이에요. 저는 올 초에 이혼을 했어요. 사실 이혼을 결심한 건 그보다 수년 전인 신혼 초부터였지만 이혼녀란 딱지가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될까봐 꾹꾹 참으며 버티려 했었죠. 그러다 더는 못 참고 이혼을 선택하게 된 건 바로 친정엄마 때문이에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려선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꿈도 가족도 모두 잃어야 했는데도 말이죠. 한때 엄마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미국 유학을 앞둔 대학생이었어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 피아노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이셨죠.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도 뒤늦은 방황기가 찾아왔고 그때 한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뒤늦게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외할아버지는 낙태를 권유했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 되니? 더군다나 애까지 달고서 어떻게 유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실수였다 생각해라. 지금껏 노력해온 네 인생을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 남자를 찾아갔죠. 하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그는 엄마의 임신 사실에 부정을 하더래요.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딴 놈이랑 놀고 다니다가 가진 애를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나 이제 겨우 21야. 너랑 네 애 책임질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니네 아빠 말대로 해. 엄마를 꼬실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남자는 막상 자기 애를 임신했다는 말에 세상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런 인간을 믿고 1년 가까이 사랑의 단꿈을 꾸었던 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영원히 사라지자 마음먹었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가 나쁜 마음을 먹던 그 순간 놀랍게도 태동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아이가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생각했고 그 길로 어린 시절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은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늘 엄마 정에 굶주려 있던 저희 엄마한테 엄마처럼 다정한 분이셨어요. 일찍 상처한 뒤 자식도 없이 혼자 살던 선생님은 엄마를 거두어 주셨고 선생님 댁에서 엄마는 저를 낳고 기를 수 있었어요. 당시 선생님은 연세가 들어 하시던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선생님 대신 피아노 학원 운영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학생들 레슨을 봐줄 때면 선생님이 안채해서 저를 봐주셨어요.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덕분에 세 식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모 회사 사장의 세컨드라서 본처를 피해 숨어서 딸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 소문을 들은 선생님은 소문의 근원지인 세탁소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누가 내 딸 보고 세컨드래? 그럼 어디 그 본처란 사람 불러와봐. 여기에 내 딸이랑 손녀 있으니 잡아가라고 부르라고. 못하겠지? 이게 다 그 더러운 새치어로 만든 거짓말이니까. 안 그래? 한 번만 더 없는 소문만 들어서 내 딸이랑 내 손녀 가슴에 못 박아봐.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 망할 놈의 편네야. 그날의 소동 이후 동네에선
더 이상 저희 엄마와 저를 두고 뒤에서 떠드는 일은 없었어요. 고상한 피아노 학원 원장인 줄 알았던 선생님이 동네 트러블 메이커인 세탁소 주인 여자를 찍소리도 못하게 잡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탓이었죠. 선생님은 그렇게 저와 엄마를 위해 사나운 할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말이죠.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종종 치시던 낡은 포르테 피아노를 볼 때마다 저는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곤 해요. 이 피아노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란다. 낡고 소리도 요즘 피아노랑은 달라서 원생들이 이 피아노는 안 치려고 했어. 그런데 유독 이 피아노를 좋아했던 학생이 하나 있었지. 바로 네 엄마야. 다른 피아노랑 건반 깊이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서 좋다나? 7살짜리 꼬마아이가 뭘 안다고 말이야. 난 그때 알았어. 이 녀석은 사물의 진가를 아는 녀석이구나 하고 말이야. 너희 엄마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널 지킨 것도 같은 이유일 거다.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아이라는 걸 내 엄마는 진작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엄마 성으로 사는 제게 선생님은 늘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런가요? 아무리 당당하려고 어깨를 펴도 금세 주눅이 들어버리기 일쑤였죠. 남들과 다르다는 건 어린 나이엔 극복하기 힘든 약점이 되니까요. 단 한 번도 아빠가 그리웠던 적은 없었지만 아빠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종종 느끼곤 했어요. 그건 엄마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특히 그랬죠. 누수로 인해 피아노 학원 공사를 할 때도 집에 남자가 없다는 걸 안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며 공사비를 더 요구하거나 주차 문제로 동네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도 그 집 아저씨가 막무가내로 저희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엄마한테 조금은 힘이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결혼을 서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내 꿈을 펼칠 생각보다는 하루빨리 우리 집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자를 찾는데 급급했으니까요. 지금 와서는 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싶지만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막 대학을 졸업하고 모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남편은 입사 2년차 사원으로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딱히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직장 상사들한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죠. 물론 인턴들한테도 인기가 좋았어요. 대개 회사 정직원들은 인턴을 단기간 알바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남편은 달랐거든요. 일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일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커피며 간식도 자주 사주곤 했어요.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저를 비롯해 3명이 회사에 남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미나 씨 좋아하는 거 몰랐어요. 그동안 커피며 간식이며 그렇게 사다 날랐는데도요. 남자는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 투자 안 해요. 알고 보니 그간 인턴들한테 했던 남편의 호의는 제 마음을 사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다른 선배들과 달리 열심히 일을 가르쳐준 것도 다 제가 회사에 남길 바래서 그런 거라나요? 안 그래도 호감이 있던 터에 그런 고백 아닌 고백까지 듣고 나니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 없더라고요. 결국 얼마 뒤 우리는 사내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친한 선후배로 지내고 사석에서는 달콤한 연인으로 지냈어요. 여자 둘만 사는 집이라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찾아와 불평 한마디 없이 형광등도 갈아주고 막힌 하수구며 집안 배선 문제도 해결해 주었어요. 엄마한테는 든든한 아들 노릇을 했고 제게는 믿음직한 남친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3년 넘게 우리는 연애를 했고 제가 대리로 진급을 하던 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과 달리 입속에 밝은 분이셨어요. 돈 욕심도 많고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한텐 함부로 구는 분이셨죠. 그런 분한테 가진 게 없는 저희 집은 하찮은 존재처럼 보였나 봐요. 상견례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을 가지고 대놓고 비아냥거리셨거든요. 내가 39에 상처를 하고 이날 이때까지 혼자 몸으로 자식 셋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소이다. 부모는 자고로 돈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 새끼들이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 말이 왜다. 나요 돈 꽤나 가지고 삽니다. 그게 다 내 새끼 위해 죽어라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근데 사돈은 그감 뭐라고 살았길래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그러고 사십니까? 알아보니 피아노 학원 딸린 전셋집에 사는 모양이던데 그래서야 어디 부모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혼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깟 거야 쟤들이 살면서 벌어서 사면 될 일이니까요. 문제는 나중에 사돈이 애들한테 손 벌릴까 걱정돼 그런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겠다고요. 어때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무례한 아버님의 요구에 남편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이러시냐고요. 당장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이놈아, 네 돈이 네 돈이기만 하냐? 니들 신혼 찍고 하는데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 줄 알아? 너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모르냐? 돈은 내가 투자했는데 왜 엄한 사돈이 그 혜택을 받아? 난 그 꼴 못 본다.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사돈. 말씀대로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노여움 푸세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확답까지 받아낸 후에야 아버님은 젓가락을 드셨어요.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네요. 아버님은 소위 말하는 집장사였어요. 싼 값에 집이나 땅을 사서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비싸게 되파는 일을 하셨죠. 원래는 시장통에서 일수놀이를 하던 분이었는데 IMF 때 수금이 잘 안 되자 담보로 잡아놨던 집이며 땅을 뺏어서 그걸 되팔아 현재의 부를 쌓으신 거죠. 그때가 좋았지. 돈을 아주 포대에 쓸어 담을 정도였거든. 남들은 IMF로 힘들었다고 하지만 나한텐 구세주나 진배 없어. 그런 날이 한 번만 더 와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이런 망발을 일삼는 분이니 어떤 인성인지 알만하죠.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혹시나 저희 엄마가 당신 아들한테 기대 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툭하면 저희 엄마가 하시는 피아노 학원에 찾아가시곤 했어요. 말로는 혼자 사는 사돈이 걱정돼 그런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버님을 모르나요? 아버님은 뻔뻔하게 대놓고 엄마한테 학원생 수와 원비를 묻곤 하셨는데 지난달보다 원생이 줄거나 하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엄마를 닥달하곤 하셨어요. 사돈, 지난달보다 원생이 둘이나 줄었는데 두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전단지를 뿌리거나 애들한테 형제나 친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해봐요. 이러다 학원 문이라도 닫게 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속 터져라. 정작 속이 터지는 건 엄만데 말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혹여 제가 걱정을 할까봐 혼자 소가리를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생신을 맞아 친정에 갔던 저희 부부는 옆집 미용실 아줌마를 통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겁을 했어요. 남편은 그 길로 아버님을 찾아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만 더 처가에 찾아가시면 앞으론 연 끊고 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 덕에 아버님은 더 이상 제 친정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런다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 때문에 당한 일이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따지고 보면
너희 시아버지께서 다 니들 위해 그러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괜히 시댁에 가서 못나게 굴지 말란 얘기야. 엄만 괜찮아. 학원 잘 되면 내가 제일 좋은 건데 뭐가 문제니? 엄마는 애써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아버님의 걱정대로 정말 엄마의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지 뭐예요. 체인으로 운영하는 대형 피아노 학원이 동네에 생기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그곳으로 옮겨버렸거든요. 출산율이 줄어 전보다 아이들도 적은 데다 그마저도 대형 학원에 원생을 뺏기고 나니 더는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된 거였죠. 엄마는 그 사실을 저희 부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러셨던 거죠. 학원 문을 닫은 엄마는 노래교실에서 반주를 하시거나 주말에 예식장에서 반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얼마 안 가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달고 살아온 손가락 건초염이 심해져 더는 피아노를 치실 수 없게 되셨거든요. 주말에 친정에 갔다가 피아노 위에 먼지가 쌓인 걸 보고 이상해서 물었더니 그제야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 마. 내 안 못 먹고 사는 건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그러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일 다시 할 수 있을 거래. 말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시지만 그 손으로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어요. 10년 넘게 알아온 병인데 침 몇 번 맞는다고 나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그러지 뭐예요. 저야 고마운 말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눈치도 보이고 저희 엄마도 싫다고 하실 게 뻔해서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했죠. 대신 엄마가 다시 일을 하시게 될 때까지 제 월급에서 생활비조로 조금 떼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렇게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글쎄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버님이 저희 엄마 상황을 알게 되셨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길로 저희 친정에 달려가신 거죠. 남편한테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님의 일장 연설이 시작된 후였어요. 내가 이래서 걱정을 했던 겁니다. 사돈이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상견례 때 사돈 입으로 분명히 자식들한테 도움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전요, 제 밥벌이도 못하는 인간은 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지 멀쩡한데 그깟 손가락 좀 아프다고 일 그만두고 자식한테 손을 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그런 꼴은 못 봅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희 엄마가 식충이란 소리예요? 사과하세요, 당장. 그리고요, 저희 엄마 저희한테 10원 한 장 받으신 거 없어요.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겠다는 것도 끝까지 거절하셨다고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 잠깐 일 쉬는 게 아버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일인가요? 아버님 아들 돈을 끌어다 쓴 것도 아니고 당신 힘으로 지내고 계신데 왜 아버님이 나서서 이러세요? 그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저희한테 얹혀서 사실 생각 추호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엄마한테 식충이란 소리까지 하는 시아버지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쌩하니 나가버리셨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죠. 엄마는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오히려 제게 아버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잘못한 건 아버님인데? 엄마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아버님이 우리 집을 우습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먼저 고개 숙이는 거 하지 마. 엄마가 이러면 나도 힘들어. 하나뿐인 친정엄마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이런 더러운 꼴까지 당하게 하다니 저도 참 못된 딸년이죠.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고요. 소위 말하는 이생망이었죠. 그날 이후 저도 남편도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았어요. 아버님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나 물어보려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솔직히 명절이고 뭐고 나몰라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이 난처한 목소리로 어렵게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몇 번이나 망설이면서 말이죠. 동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동서 친정 어머님 계속 그 일 하시게 둘 거야? 내가 보기 딱해서 말이야. 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몰랐어? 지난달부터 아버님 댁에서 도우미 생활하고 계시잖아. 지난번에 아버님 가오로 싼 거 드리려고 들렀다가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처음엔 닮은 도우미뿐인가 했는데 아버님이랑 대화하시는 거 보니 동서 친정 어머님 맞더라고. 아버님이 말끝마다 부모가 돼선 밥값은 해야 하지 않냐? 자식 인생에 기대 사는 건 기생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옆에서 듣는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친정에 들릴 때마다 엄마가 안 계셔서 이상하다 했는데 시댁에서 일을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더니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놀라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형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너무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웬 노신사가 지팡이까지 휘두르며 시아버지를 혼내고 있지 뭐예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네 놈이 돈밖에 모르는 놈인 건 내 진작 알았다만 이 정도로 몹쓸 놈인 줄은 몰랐다. 아무리 인겁을 쓴 짐승 같은 놈이라도 사돈을 네 집 종처럼 부려? 감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따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한 일이니 그만 노여움 푸시지요. 우리 사돈한테 이런 부자 아버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간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요 꽁으로 부린 거 아닙니다. 도우미 비용 쳐서 드렸는데 사돈이 굳이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제 아들이 용돈도 드리곤 했으니까 제 돈 준 거나 진배 없죠. 그건 그렇고 어르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돈지간 아니겠습니까? 사돈도 가족인데 이참에 그 땅 제게 파시죠. 30년 가까이 생사도 모르고 지낸 소녀딸한테 선물한다 셈 치시고 제게 땅 파세요. 어차피 그 땅도 제가 죽으면 어르신 손녀 사위한테 갈 건데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놈이 뚫린 주둥이라고 잘도 떠드는구나. 사돈,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내가 모르면 모를까 너 같은 놈이랑 사돈을 할성 싶으냐? 내 손녀딸을 과부 만드는 한이 있어도 네 놈이랑 사돈은 안 한다. 성이 너 뭐하냐? 당장 옷 안 입고. 이런 막대 먹은 집구석이랑 다시는 말도 섞지 말고 인연도 끊어.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연을 끊다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요, 그 땅 없으면 타운하우스 못 짓습니다. 그간 주변 땅 사느라 은행 빚까지 졌는데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사돈 맺는 게 싫으시다면 당장 애들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만은 제게 파세요, 어르신. 노신사는 주방에서 엄마를 끌고 나오셨어요.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는 노신사의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 싹싹 빌며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엄마와 함께 저는 노신사를 따라 노신사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나고 자란 엄마의 친정이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눈독 들이고 있던 땅 주인이 바로 외할아버지 땅이었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할아버지를 모셔왔다가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엄마와 마주친 거였죠. 30년 가까이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았던 딸이 사돈집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꼴을 보자 외할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 당신 딸을 종처럼 부리는 저희 시아버지 모습에 지팡이까지 휘두르게 되신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이렇게 예쁜 손녀딸한테 당신이 몹쓸 짓을 할 뻔했다시면서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 모녀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없던 시절, 불장난으로 부모한테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울면서 용서를 비셨죠. 28년 만에 부녀의 성봉으로 많은 게 변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외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이혼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더는 함께 살 수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지금이야 상황에 따라 그런다 쳐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무자르듯 싹둑 잘리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아무래도 남편과 한 직장에 다니는 게 불편해서 제가 이직을 했어요. 현재는 새 직장에도 적응이 됐고요. 남편한테는 종종 연락이 와요. 만나온 세월이 있으니 쉽게 끊기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약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혼을 한 후에도 시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외할아버지 좀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어요. 물론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했고요. 돈이라면 벌벌 떠는 인간이 전 재산을 투자해 벌인 사업이 엎어질 판인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저희 외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떼를 쓰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다 동네 주민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발길이 뚝 끊어졌더라고요. 소문으로는 살던 집까지 다 잃고 알거지가 됐다는데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네요. 한때 이생망이 될 뻔했던 제 인생은 다시 리셋을 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가치를 소중히 생각해 주신 만큼 제 인생 앞으로 더 가치 있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